안녕하세요. 상쾌한 기술사 세실입니다. 이번 시간엔 건설안전기술사 합격 답안 중 설계안전성 검토, 즉 Design for Safety, 줄여서 DFS라고 하죠. 이 DFS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도움이 되실 거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사가 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DFS 관련 실제 출제된 기출문제입니다. DFS 문제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꾸준히 계속 출제되고 있네요. 꼭 준비해야 할 최고의 먹잇감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거의 10점짜리로 출제되다가 정말 간혹 한번 25점짜리로도 출제되긴 했어요. 저는 사실 DFS는 100% 10점짜리로만 나온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10점 패턴으로만 준비했었는데 이때 25점짜리로 나온 것을 보고 사실 좀 당황했었습니다. 어떻게 풀어갈지 어떻게 풀었을지 고민하다가 결국 선택을 안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엔 25점짜리로 나와도 어떻게 몰고 가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하나에 25점짜리 빼고 나머지는 모두 다 10점짜리로 출제되었습니다. 출제 패턴도 꼬아놓지 않았고 간단해서 준비만 잘 해놓으시면 쓰기만 하면 18점, 45점을 넘길 수 있으니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숙지해 주심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답안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제목은 개요입니다. 개요는 여느 문제와 다르지 않게 적당한 개요 및 서론의 느낌으로 아주 제너럴하게 두 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문제는 DFS라고 하는 딱 찍힌 내용이잖아요. 그러니 이번에는 개요가 아닌 정의를 써주심이 더 나을 것 같네요. Design for Safety란 위험 요소를 설계 단계에서 발굴하여 반영함으로써 위험 요소를 저감, 제거하는 활동이다. 두 번째 대제목은 메인으로 들어가기 전 분위기 환기용 대제목을 써주시면 됩니다. 필요성도 좋고 도입 배경도 좋고 도입 의의도 좋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때그때 땡기는 걸 써주시면 될 듯 합니다. 어느 것을 써도 무방하고 심지어는 3번, 4번, 5번 내용이 많을 것 같으면 거기 집중해야 하니까 2번은 안 써도 가능하다 생각합니다. 선택은 본인이 하시되 저는 일단 5번까지의 대제목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시공 단계 이전 설계 단계에서부터 위험 예방을 착수한다. 시공자뿐 아니라 설계자, 발주자 등 전원이 참여해 실시를 하고 발주자 중심의 안전관리다. 이 정도쯤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대제목은 대상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이 문제의 주제들이 뛰어놀 수 있는 전장, 즉 필드가 뭐니를 작성해 주시는 겁니다. 발주청이 발주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 자, 그럼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 발주청이겠죠. 두 번째 알아야 할 것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고요. 세 번째는 예외 여부 정도 될 겁니다. 우선 설계 안정성 검토의 큰 틀을 설명하는 법조문을 볼게요. 건설기술진흥법 이하 건진법으로 할게요. 제62조 18항에 보시면 발주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진법 시행령 제75조의 2 설계 안전성 검토 1항에 보시면 발주청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건설공사의 실시 설계를 할 때에는 시공 과정의 안전성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설계 안전성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우리가 궁금한 발주청이란 건진법 제2조 정의의 6항에 보시면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사, 지방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건진법 시행령 제3조 발주청의 범위에 보시면 1번 출연기관, 2번, 3번 공기업, 사업시행자,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런 식으로 총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발주청이란 이런 거다라는 걸 알게 되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이유는 첫 번째, DFS 작성 대상이 발주청이 발주한 안전관리계획서 대상 공사잖아요. 그런데 발주청이 뭔지를 모르면 대상 파악조차 힘들단 말입니다. 당연히 용어부터 잡고 가는 게 맞다고 보여서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문제는 10점으로만 나오지 않고 앞에서 보셨다시피 25점으로도 나옵니다. 25점짜리는
3페이지를 작성해야 되는데 10점짜리 준비하듯이 부분으로만 공부하셨다가는 25점짜리를 다 못 채우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미리 대비하자는 취지입니다. 물론 나는 25점 DFS는 선택 안 해 하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요. 세 번째는 우리가 결국은 건설안전기술사가 될 건데, 건설안전기술사가 되면 이전과 변함없이 직장 생활을 하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완전히 변신해서 기술사 사무소를 개설하고 각종 용역 활동을 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중 DFS 용역 및 컨설팅 등을 하시게 될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게 DF 대상인지 아닌지를 자신이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의뢰하신 분에게 설명도 해주고 마케팅도 하고 업무 진행도 되고 할 테니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최대한 베이스부터 확실하게 알고 가자는 의미로 설명드리는 거니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진법 시행령 제98조에 보면은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아는 바로 그 내용인 거죠.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포함되느냐? 건진법 시행령 제75조의 2 아까 보셨던 그 조문의 1번 항목 중에서 여기 괄호 쳐놓은 내용을 보시면은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천공기, 항타기, 항발기, 타워크레인 이거를 사용하는 공사에서는 제외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즉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대상 공사 전체 100%는 아니고 그 중에 5번을 뺀 나머지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의 2 가설 구조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제101조의 2 가설 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1번부터 5번까지 쭉 나열되어 있죠. 즉 이런 가설 공사를 할 때는 DFS 검토를 해야 된다 이 말인 거죠. 네, 다음 4번으로는 DFS 절차입니다. DFS를 건설업에 적용하는 플로차트, 설계자, 발주청, 국토안전관리원별로 나누어 생각했을 때 설계자는 DFS 검토 보고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발주청에 제출을 하게 되고,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자체 검토를 하게 되고, 이 기술자문위원회가 없으면 국토안전관리원으로 넘겨서 검토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검토한 결과를 가지고 보완이 필요하다면 다시 돌아가고 필요하지 않다면 승인을 해주고요. 그리고 이 결과를 국토부에 제출을 하고 완료되게 됩니다. 다음 기타 사항으로는 DFS 검토 보고서의 포함 사항인데요. 75조의 2에 보시면은 시공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 요소, 위험성 및 그에 대한 저감 대책, 각종 시공법과 절차,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토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런 거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이 서브노트 좌측 빨간 박스 쪽에다가 작성을 해놨고요. 위험 요소 발견, 그 다음에 위험성 평가하고 위험 요소 체크리스트도 작성을 하고 위험 저감 대책을 선정하고 이를 설계에 반영을 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리고 이런 위험 요소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항목이 비계도 될 수 있고 거푸집 동바리도 될 수 있고 흙막이 지보공도 될 수 있고 교량 같은 경우는 FCM도 될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각종 가설 구조물의 구조 검토도 포함이 된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기타 포함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기타라고 했지만 결코 가벼운 사항은 아니고요. 10점짜리라면 작성할 시간이나 공간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25점짜리라면 반드시 작성해야 할 항목입니다. 또한 10점짜리에서도 차별화를 원하신다면 이 해당 내용으로 색다른 5번을 자신이 만들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제목 4번까지 완료했어요. 문제에서 묻는 거에 대한 답은 다 한 겁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목표는 제출이 아니라 합격이잖아요. 합격하려면 사람들이 다 쓰는 그런 일반적인 내용에서 옆구리를 훅 치는 뭔가가 좀 더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번을 만드는 거예요. 있어 보이게 만드는 5번, 채점관을 유혹할 수 있는 5번. 5번은 자유롭게 작성하시되 현장 경험을 가미해서 실용적이고 실질적이며 경험이 녹아있는 유혹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DFS 관련된 문제에서 5번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재해 예방을 위한 DFS 효과성 제고 방안 또는 DFS 효율성 극대화 방안, 그 내용을 이렇게 5번으로 한번 잡아봤거든요. 공정별로 위험 저감 대책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즉 건축, 토목, 설비, 전기, 통신, 조경,
그리고 가설까지 공정별로 위험 저감 대책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설계 안전성 검토에 업무 매뉴얼을 좀 더 개발 후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위험 요소뿐 아니라 대안에 대한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고, 설계자는 DFS 용역을 줄 게 아니라 설계사 자체만의 DFS 전담팀을 구성하고 꾸려서 유지 관리해 갈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안전관리계획서 수립할 때 DFS 했던 그 결과 또는 평가에 대한 반영이 되었으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실시 설계 진행률 약 80% 정도일 때 최종 검토에 대한 워크샵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주자의 역할을 강조한다는 걸 고려했을 때 안전보건 조정자도 참여해서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내용을 작성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말이 맞든 틀리든 가능하든 불가능하든 그런 게 딱히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잘하기 위해서 이런 생각까지 한번 해봤다, 이런 아이디어까지 내봤다, 이런 제안까지 해볼 테니 채점자님께서 한번 봐달라고 어필하는 그 행위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냥 팩트만 적어서 끝내기보다는 기술사는 자신만의 생각과 의견이 있어야 하므로 이를 가미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118회 때 1교시 10점짜리 10번 문제를 선택을 했으나 차별 없이 팩트만 작성하였고 그 결과 10점을 받았었습니다. 123회 때는 1교시 10점짜리 4번 문제를 재선택했었고 제 자신만의 생각과 구체적인 의견을 서술하였더니 20점을 받았었습니다. 이번 시간 내용 정리해 볼게요. DFS 문제 출제 시에는 10점짜리의 경우에는 정의, 필요성, 대상, 절차, 극대화 방안으로, 25점짜리의 경우에는 서론, 필요성, 대상 길게, 절차 넓게, 포함사항 및 적용 항목, 극대화 방안 및 재원, 결론으로 마무리하면 끝.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기술사 세실이었습니다.